집이 29억 원에 팔렸대요. 네. 이게 분당구 순회동에 있었던 집이고 그다음에 58평형이잖아요. 네. 분당 사셨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저 여기 어딘지 압니다. 네. 여기 되게 좀 부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당에서 전통적인 부촌으로 네, 꼽히던 네. 동네고. 네, 깨끗한 동네고 괜찮은 동네죠. 그런데 요게 이제 지금 분당이 놀랍게도 재건축 속도가 빠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분당에 있던 집 판 사람들은 네. 뭐 저도 팔았지만 이게 정무적 감각 없는 거라. 보세요. 분당 집을 파는 사람들이 왜 팔았었냐면 뭐 아주 저같이 이제 이주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야 분당 이거 이 도시 늙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용적률 높아서 재건축도 안 돼. 분당은 리모델링이 답이야. 했던 게 누구게요? 2010년에 네. 유동규와 이재명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유동규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랑 친해진 부분도 그때 이제 성남시 맞다. 시장 선거에 도전하려던 네. 이재명 변호사와 의기투합하였고 그 다음에 유동규는 그에 바로 앞서서 먼저 분당 샛별마을 뭐 이런데 맞아요. 그 리모델링 추진 그걸 하고 있었어요.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설명하고 네. 그때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야 분당 이게 리모델링이 어떻게 돼? 리모델링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여기는 재건축 안 되니까 리모델링이 답입니다. 해갖고 맞아요. 심지어 성남시장 뭐 공약 이런 데도 리모델링 제가 들어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제가 대장동사건도 저도 올해부터 취재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 공식적으로 만난 게 사실 이렇게 유동규가 리모델링 조합장 시절에 맞습니다. 그 직함으로 만나게 네. 됐고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용적률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맞아요. 재건축은 안 되고 리모델링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그런데 추진했던 지역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시장님이 나오시고 경기도지사님이 나오시고 심지어 대통령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버렸던 사람들은 용적률 이거 안 돼라고 버렸던 사람들은 뭐다? 아이고. 정무 감각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용의 되는 기운을 거야. 못 알아본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땅에서 허리던 용의 기운을 좀 알아봤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신기해서 분당 재건축 뭐 사람들 원하니까 좋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요 정말로 요 분당보다 먼저 입주한 데가 어디냐? 상계동 뭐 중계동 이 지역이고 상계동이거든요. 아 맞다 그러네요. 네. 여기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일부 된 데도 있지만 이렇게 일부는 분당처럼 됐어요. 네. 정말로 정책이 밀어주고 지자체가 밀어줘서 속도가 함께 쫙 가질 못한다고. 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네. 하면은 분당이나 이런 데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재건축은 원래 비싼 땅에서 해야 이익이 그렇죠. 많이 나잖아요. 수익성이 나죠. 그러니까 동의율도 높고 또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이 여의도 같이 나라가 또 저 지자체가 허가권을 강하게 틀어주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된다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엄청 협조를 잘해주고. 그러니까 분당 같은 네. 경우에는 정말 리모델링 하나만 잘하면은 네. 지자체장으로서도 네. 충분히 막 재선 3선까지 갈 네. 수가 있는데 서울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맞아요. 구별로 입장이 다르고 네. 또 시장하고 또 당이 다르면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런데 저는 정말 놀라운 거는 정말 분당이 분당보다 훨씬 이전에 70년대 된데 80년대 된데 이런데도 아직도 안 된 데가 많은데 분당은 어찌 이렇게 빠른가? 참 놀랍다. 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그래서 아파트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지금 재개발 대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가 29억이랍니다. 이것도 딴 거보다는 뭐 그렇게 비싸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샀다. 누가 샀다? 50대 김 씨와 조 씨 부부가 샀다. 네, 부부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는 곳이 같으니까. 또 공유로 이제 또 뭐 등기가 됐으면은. 부부라고 네. 꼭 확언할 수는 없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조심해야 돼.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네. 우리 계약서를 본 것도 아니고 모르기 네. 때문에 네. 일단 이제 기사 하나 난 거나 이런 거로 네. 수정을 해봤을 때 사는 곳이 같고 나이가 뭐 비슷하고 그러면은 부부가 아닐까 그렇죠. 정도의 추정. 네. 자,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29억에 네. 팔렸는데. 네. 그렇죠. 29억에 팔렸는데 지금 이 거래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해서 지금 17억 7천만 원
채권 최고액 그렇게 지금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팔고 이미 이제 판 그러는 매도인 앞으로 네.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것은 매도인이 돈을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29억짜리 집을 파는데 내가 너한테 등기를 넘겨주려면 나한테 29억 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 안에서 17.7억인지 사실은 채권 최고액은 뭐 110%로 할 수도 있고 120%까지도 할 수 있다니까 뭐 15억을 깠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반절을 안 받고도 내가 내 등기를 넘겨줄게 이런 거래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네. 29억 기준으로 했을 때 61%예요. 근데 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까지를 다 그러니까 네. 빌려준 형식인지 네. 아니면 보통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120% 잡으니까 네. 그거보다 좀 밑으로 해서 한 네. 15억 좀 넘게 그 정도를 지금 이제 빌려주는 형식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이 매수인이 부족한 돈을 네. 이렇게 지금 매도인의 일종의 사금융 형식으로 조달을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뭐 14억에서 15억 정도를 주고 집을 산 게 아니겠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정황인 근데 거죠.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말입니다. 만약에 17.7억을 그대로 이제 100% 적용했다고 보면 네. 차액이 11.3억이거든요. 네. 근데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살고 있죠? 분당에 정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남동 그 저 대통령 저 주거지에 머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됐느냐? 그 집 전세 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6년 10월이 이 집의 만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원래 4월에 내놨었기 때문에 그 4월에 내놓으면서 임대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임차인한테. 임차인한테 전세, 이 집 예. 이제 내놓을 거예요. 팔릴지 몰라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 지금 집에는 아마도 사람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전세 금액이 얼마일까요? 요 네. 전세 금액이 어디 서류로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개 분당에서 요 평형대에 요 집의 전세가액이 얼마냐 보면은 대략 뭐 한 10억 정도, 10억 5천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떤 분들 댓글에는 10억 4천이라고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10억이라고 칩시다. 네. 아니면 재개발 때문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재건축 쌀 수도 예정되면 있죠. 싸게 떨어지잖아요. 음악아파트 전세 싸잖아요. 그쵸. 네. 그래. 그러니까 내가 1억 깎아줄게. 뭐 9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차액 11.3억에서 9억을 빼면 2억 남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근저당권을 17적 7억을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를테면 한 15억 정도로 그쵸? 정말 이것도 보수적으로. 이거를 15억으로 잡으면 그럼 네. 차액이 14억이에요. 네. 자, 차액 14억인데 전세를 한 9억으로만 잡읍시다. 네. 그러면 차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5억인 거죠? 그죠? 5억으로 지금 이 사람은 집을 일단 내 앞으로 등기를 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돈을 나중에 다 줘야겠지만은 10월 일단- 말에 갚는다고 했대요. 이 사람 네. 집 팔아서. 예.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건 추정이에요. 순전히.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럼요. 뭐 반전세일 수도 있고. 네. 네. 어쨌든 이거 가정에 기반해서 네. 지금 이제 이 전세를 갖다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네. 그렇게 뭐 이제 9억 정도로 했을 때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5억에 29억 집을 샀다. 일단 현금 갖고. 네. 요것이 바로 불법 아닙니다. 매우 합법적인 갭 투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죠? 지금 갭 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갭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럴 하지 말라는 네.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이게 이 초고가 주택이라서 지금 네.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네. 그런데 네. 저는 또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지금 17.7억을 지금 채권 채권액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집이 대통령의 집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집을 내가 현금이 얼마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집이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의 부동산한테 얘기해서 대통령 집 내가 살래요. 예, 좋죠. 현금 얼마 있으세요? 나 4억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대통령 집인데 이 돈 띄어먹으면 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가짜가서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대통령 네. 집 아니라 누구 집이라도 네. 제가 만약에 29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했으면 정말로 대출을 풀로 땡겨서 뭐 그 남는 금액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양은경 씨한테 빌려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겠지.
집을 파는 사람한테 가갖고 저 돈 없는데요? 좀 제 편의 좀 봐줄 수 있겠어요? 라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생판 모르는 남이라고 한다면은 네. 물론 이제 그런 시한적인 제한은 있어요. 이게 사실 선도직으로 지정이 되고 네. 이후에 이제 뭐 신탁사가 이제 그 사업 고시를 하잖아요. 그 전에 팔아야지 네. 이 재건축이 되면서 이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로서도 빨리 팔아야 되는 돼요. 그런 그렇죠. 상황은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집을 2003년인가 샀다고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김혜경 여사하고 공동 등기가 돼 있거든요. 공동 소유거든요. 지분 50대 50으로. 네.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자기 지분을 남편한테 증여받은 게 2018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재건축 경우에는 요 주택을 보유한 지 10년이 넘어야 그 권한이 유지가 된다며요. 5년 거주 10년 보유.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보유가 10년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거는 재개발 이제 들어갑니다라고 딱 정의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집을 팔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물딱지라는 이제 게 물딱지가 된대요. 되는 거죠. 물딱지라는 게 뭐냐면은 네. 자기 권한을 100% 소유 인정받을 수 없는 게 딱 그 가짜 딱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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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7월 16일 날 이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법에 지금 어떻게 도시정비법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신탁자가 사업시행자로 그 네. 지정 그 고시하는 네. 그 시점이 있어요. 그 네. 시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전에 이제 등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 등기가 넘어간다라고 네. 하면은 그 경우에도 5년 거주 10년 보유를 만약에 기존 매도인이 채웠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매수인이 네. 이거를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현금청 당하지 않고. 근데 네. 이 물건은 뭐다? 지금 공동 소유로 돼 있는데 네. 한 사람이 그걸 못 채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탁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일 네. 이게 기준이 돼서 그 전에 팔지 않으면은 자칫 김혜경 여사 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현물을 못 받게 현금 청산 나갈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리스크가 지금 현금 있는 청산이라는 게 거죠. 그 회사가 당신은 자격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줄 테니까 당신 자격 없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청산이라는 말해서 게. 그 저기 뭐 재개발 재건축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 네. 이거 제일 민감하잖아요. 물딱지 되는 거. 네. 내가 이거 아파트 나올 줄 알고 샀는데 아파트 안 나오고 대상자 아니래. 그러고 그냥 그쵸, 야 그쵸. 그냥 뭐 시가도 아니고 정말 그 밑으로 쳐줄게. 네. 이런 식으로 청산당하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강내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을 따주셨고요. 네. 이런 얘기예요. 자, 양은경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29억 원 아파트를 사면서 28억을 만약에 네. 근저당 신청했다. 이러면 이거 조합원 자격 유지되느냐? 네. 됩니까? 아니, 조합원 자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 조합원 자격이라는 거는 네. 이건 보통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는 이제 네. 못 사잖아요. 네. 그런 조합 설립이라든지 뭐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지. 이건 네. 신탁 사업이라서 네. 아마 이제 신탁 사업자 지정 고시, 네.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되는 네. 그게 기준이 된 거고. 그냥 보통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만 그렇죠. 쳐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근이죠. 네.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니, 증여받아도 돼요. 증여받아도. 네, 상관없어요. 네. 네.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와 이거 정말 세계 최초 아니야? 아니에요. 세계 아니에요. 최초는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가 또 있대요. 저희가 부동산 하는 분한테 우리 송 PD가 딱 취재를 해왔는데 매매 거래 중개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라고 본인도 나름대로 좀 뭐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잘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뭐 그런 네. 분이라고 해요. 네. 작년에 6월 27일 대책 이후에 25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2억, 이제 15억 이상 구간은 4억까지 대출 규제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실제로 이 정도 가격대에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자 감당 여력이 되시는 분들인데 규제가 나와갖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는 분들은 팔아야 되고 사는 분들은 이자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집주인이 대신 대출을 내주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보통 생판 모르는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PPT를 준비해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이거 이렇게 사업을 잘 하고 있으니까 매달 얼마씩 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이자 드릴 테니까 예를 들면 뭐 8억 근저당 설정했으면은
뭐 1년에 5% 책정해가지고 1년에 4천만 원씩 이자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원금은 제가 4년 안에 2억씩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서 PPT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네. 부분이 정말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도임금은 우리가 여기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게 실제로 진행되는 사례가 저렇게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진짜 저분 말씀대로 생판 모르는 남인 만큼 그거 뭘 믿고 빌려주냐. 그래서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PPT까지. 그렇죠. 저 이런 일하는 사람이고 이런 자금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저 갚을 통장 자신이 보세요. 있습니다. 저 돈 이렇게 네. 매월 현금 흐름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거겠죠. 아마 이제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면은 자기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회사 갖고 있으면은 자본금이 얼마고 월 매출이 얼마지 막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PPT를 하고 또 그냥 빌리는 게 아니고 이자도 아까 5%씩 주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빵빵하게 설명을 해서 그래야지 저렇게 매도인이 지금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이제 근저당 그렇죠. 설정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네.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을 산 매수인은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아니면 누구의 소개로 솔직히 조금은 좀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네. 대통령 지금 이 사람한테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나서 이자를 받기로 했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왜 모르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 그거 알면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 거래 자체가 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뭐 근데 네.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또 매수인의 편의를 봐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자기도 이게 지정고실 이후에는 지금 뭐 물딱지가 되니까 아니 근데 네. 솔직히 말하면 29억이 안 팔고 27억에 내놓으면 살 사람 많을 텐데? 27억에 26억에 내놓으면? 그건 너무 또 아니 더 싸게 내놓으면 팔릴 네. 집을 그 네. 액수에 내놓으면서 굳이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해놓는다? 대통령 말대로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대통령 정말 김용복 실장이랑 얼마나 주식 투자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럼 나라면은 차라리 한 2, 3억 싸게 판 다음에 그 현금 갖고 주식에 넣겠네? 그래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아니 어쨌든 저는 네. 정말 이 거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정말 대통령이 그럼 정말 이자를 받으면 사채 놀이가 되는 거고 또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럼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인데 이런 편의를 봐주냐라는 네. 거래 관계자에 대한 관계의 문제가 앞으로 또 계속 언론들이 추적을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냐가 정말 궁금한 네. 부분이긴 해요. 과연 생판 모르는 남인데 이렇게 아무리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해도 네. 이 사람의 변제 능력을 그럼 뭘 믿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줬겠느냐. 그렇죠. 네. 아니 만약에 어떤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야 29억짜리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전세 들어 있어요. 자 제가 한 17억 혹은 뭐 10억 혹은 10억 근저당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들어오실 분 들어와 보세요. 아마 줄을 설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아까 이게 시청자님께서도 DCBIT 맥스7님께서 네. 이재명 대통령 빨리 안 팔면은 네. 물딱지 아파트라서 네. 제값을 못 받는다. 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되니까는 최대한 네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줄게. 뭐 이제 그런 식의 이 얘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집을 안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맞습니다. 안 팔고 갖고 있다 나중에 아들 주면 돼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부동산을 지금 악마화하면서 내 집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은 왜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비거주 그렇죠. 비거주 1주택. 비거주 뭐, 1주택 네. 그것도 이제 과세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지금 비거주 1주택 갖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래 그럼 나 팔아버릴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국민하고 싸우듯이 이 집을 팔아버리겠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이런 구역에 집이 있는 사람은 당장 현금이 급한 사람이 아니면 안 팔죠,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안 팔아도 되는 집을 쓸데없이 판다고 하면서 지금 야 이거 지금 이상한 내로남불 아니냐 갭 투자를 지금 저 유도하는 거냐 이런 지금 불필요한 논란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사실 이 대출 규제가 이렇게 안 막혀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이상한 모양을 만들 이유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이상한 사실 변칙적인 거래라고 누가 봐도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렇게 아까 나왔던 PPT까지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정말로 막
100억대 50억 막 넘어가는 이런 큰 아파트들이고 이 집은 지금 실거주를 지금 하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재건축을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가격에 비하면 좀 그거보다는 가격이 좀 적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도 알아봤어요. 지금 현행 지금 대출 규제 하에서 네. 만약에 이런 사금융이 없었으면은 네. 이 매수인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네. 지금 보면은 일단 주담대가 20억 초과니까 네. 지금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최대 지금 2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신용대출 받아봤자 얼마나 더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가능한 방식으로는 또 이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네. 구해서 이게 갭 투자죠, 사실. 그렇죠. 네. 갭 투자 방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당장. 네, 지금 당장 7월 16일 날 네. 등기를 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세입자 구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몇 달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잘못하면 이게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신탁사업자 시행 지점 고시가 나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또 매수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사금융이 없다 그러면 자기 집을 완전 초초금매로 네. 완전 낮춰가지고 내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 사람 자금 스케줄에 이 사람 원래 그러니까는 10월 중에 기존 집을 판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이런 금융 방식을 해주지 않았으면 대통령 부부가 네. 자기 집을 뭐 몇 억 낮춰서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누가 네. 집 팔라고 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팔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집을 네. 대통령이 그냥 팔겠다고. 자 나는 집 팔았지롱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무리한 프로세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가? 네. 저는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주거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악마적으로 규정하고 뭔가 거기다 세금을 때려 넣으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에이씨 나도 내 거 팔아버릴게. 네. 나 이제 무주택자 됐어요. 사실 이런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대통령의 기싸움. 그렇죠. 그리고 네. 힘겨루기 약간 네, 국민하고. 힘겨루기, 국민하고 힘겨루기.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꼴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아까 네. 그 훈곰님으로부터 네. 실제 그러면은 이렇게 매도인이 근저당 안 잡아주는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집을 사는지 실제 바보들 사례를 매도인을 설득해서 근저당 잡아달라고 하란 그러니까 말이다. 매도인 근저당 설정해주는 매도인을 못 만난 당신 잘못이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장은 실제 지금 사례. 최근에 국민은행에서 이제 주담대 한도를 최대 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줄인다고 이게 정부에서 규제가 나온 게 아닌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난달에 광명에 이제 소규모 단지 한 분 매수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 근처로 이사를 가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시세 3억 정도를 가지고 대출 5억 정도를 내서 집을 사보겠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가에 샀거든요. 근데 5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주담대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도를 줄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나 이거 대출 내야 되는데 주담대 받아야 되는데 잔금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불안해하면서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 군데는 나오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막 달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진짜 일반 서민들은 이번에 국민은행 막혔지 다음엔 어느 은행 막힐지 몰라 불안해서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국민은행이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정부 행정 정책에 맞춰서 지금 저 쪼이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래 사실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네. 규제 방침이 떨어지기도 전에 네. 그 먼저 알아서 산하기관이나 기는 거. 은행이나 알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아까 지금 3억 가지고 있고 5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지금 3억으로 막혀버린 거니까 네. 나머지 2억 어떡하냐 이러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거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요. 네. 와 진짜 골 때리네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대출이 안 나오면은 지금 저분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그 얘기도 그럼 좀 이어서 좀 들어보죠. 그러면. 네. 네. 보통 이제 저희 부모님 집 가지고 계신 경우 부모님 댁에는 대출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 집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을 받은 다음에 그걸 차용증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넘겨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동안 일해왔던 퇴직금이나 청약통장, 뭐 연금저축 이런 것들 사실 노후자금으로 준비해놨던 자금들을
건드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중개사분들이 은행 대출 안 나오니까 대부업체 여기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해서 결국은 대부업체가 이익을 보는 꼴이 되는 거고 서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조금만 내도 되는데 대부업체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네. 은행에서 안 나오면 러시안 캐시 가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완전 이게 풍선 효과잖아요. 네. 여기를 누른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죠. 전체 꺼지는 게 아니라 저쪽이 더 네. 부풀려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진짜 사채 시장까지 내몰리고 저는 아까 저기서 좀 기가 막힌 게 연금까지도 깬다는 거잖아요. 네. 연금 같은 경우에 정말 진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그동안 세제 제거, 세 네. 공제받은 것들도 있고 또 노후 자산이니까 그것까지 깨가지고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무슨 더불어 근저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점식 네. 그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고 장동욱 대표도 얘기를 했고 이게 더불어 근저당이다. 이게 내로남불이냐 규제 꼼수를 이렇게 지금 부리고 있냐. 네. 그 더불어 근저당 그 로고 만든 거 있어요? 그 로고들 요새 페이스북에 막 돌아다니더라고 사진이. 네. 글자체 그냥 비슷하게 따갖고. 맞아요. 파란 바탕에다가 더불어 근저당. 네, 아니 저 러시안 캐시 같은 거 하면은 그 집 네. 근저당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네. 빌리지 말고 은행권에서 잡아도 아마 대출 주택담보대출인가 받으면 근저당이 은행에서 들어오죠. 당연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안 캐시까지 가갖고 이제 근저당을 지금 받아라 뭐 이런 거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1금융권도 당연히 뭐 네. 돈 빌려주면은 네. 근저당 잡히죠. 근데 네. 문제는 이게 한도를 갖다가 정말 사실 말도 안 되게. 그렇죠. 고가주택 같은 경우 아까 2억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그렇죠. 줄여놓고. 네. 그러고서는 이제 어쨌든 17억,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17.7억을 지금 네, 근저당으로. 그러니까요. 네. 이게 법하고 다르게 네. 은행이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당장에 지금 내일 계약해야 되는데 내일 맞아요. 잔금 줘야 돼. 이게 지금 맞아요. 난리가 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분 얘기 중에서 저 되게 기가 막힌 사례도 드렸는데 네. 심지어 시부모님한테 돈 빌리려다가 정말 욕 들어먹은 경우도 있다고 그 얘기 한번 네. 계약금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6억 나온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돈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 불안해져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주말에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저희 이거 대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니네 분수에 맞게 그게 맞는 집을 샀어야지 왜 굳이 네가 바람 들어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사가지고 뭐 우리 아들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제 그 욕심 많은 며느리가 된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혼할 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거는 되게 본능적인 이제 욕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막아버리니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저 사연 딱 보면서 야 이거 맘카페 같은데 올리면은 제가 나쁜 며느리인가요? 욕심 많은 며느리인가요? 딱 올리면은 답이 뭐라고 달릴지. 야, 네가 허용이 들어갖고 바람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비싼 집을 사고 내 아들 등골을 맞아. 빼앗는 거야. 딱 막 그거야. 우리 아들 이거잖아. 고생시키고 네가 바람 들어가지고 딱 그런 사연의 주인공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이 대출 규제 정책이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요. 며느리를 만든 거네 보니까. 네. 골 때리네요. 다 매도인을 잘못 구한 그게 그러니까. 잘못이지. 바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같은 매도인을 만났어야지. 그러니까. 돈 없으세요? 네. 제가 60% 근저당 잡아드릴 테니까 무조건 싸게 사세요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을 지금 잡았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런 기이한 정말 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그런지 이럴 수도 있었던 거였어. 저는 정말 생전 처음 깨달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실. 네. 저도 뭐 주택 거래 경험이 네. 있지만은 예. 이런 방식으로는 네. 정말 네. 근데 오늘 지금 대통령은 또 아주 우아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네. 실수요자 지원 대책이 이제 개인적으로 네. 근저당을 해주는 게 이제 실수요자 대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어? 실수요자 대책 매도인의 근저당인가? 네. 우리나라 부동산 네.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이고 있다. 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속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 내용이 나오기 전에 댓글이 378개가 달려. 최신순으로 돼 있어 정치 기사라 최신순이라 그 공감순이 없는데 최신순이 더불어민주당이야. 최신순 맨 위에가 더불어민주당이야. 아니 그쵸. 아니 기사 내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 정말. 대통령이 말입니다. 지난 네. 14일 날 얘기했어요. 네. 국무회에서. 네. 응? 집이 20억 넘어요? 나 이제 집이 없는데. 음. 요거 한마디 하려고 네. 이런 제가 볼 때는 참 알 수 없는 이런 이걸 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다 합법인데 이게 그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느냐? 네. 보편적인 국민에게 해당되느냐?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이 그러니까요. 근저당 형태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네. 대통령이 이런 기이한 거래를 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또 굉장히 우아하게 부동산 시장을 꾸짖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희한한 게 무슨 네. 다른 회의나 이런 거는 다 취소를 하면서 네. 왜 굳이 지금 이런 발언을 네. 하는지 좀 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찔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찔려서 원래 그거 아니라면. 대통령이 네. 저 역공하는 게 그런 취미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요. 뭐 반문을 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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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공을 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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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는 뭐 옛날에도 보면 뭐 한 놈이 뭐 한다 뭐 이런 속담도 있듯이 자기가 약간 사람들이 날 이걸로 비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으면 갑자기 그냥 그 사안을 먼저 까면서 얘기해버리는 뭐 이런 종류의 네. 그런 식의 화법들이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이 자기 매도인에게 갭투기 할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리고 다 이거 실드 치는 사람이 웃기지 마 10월에 돈 들어올 거야 다 사정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딴 사람도 다 사정이 있어요? 그 어제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피지를 그렇게 냈어요. 보니까 대통령님 자택 매각 관련해서 참고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혹시 피지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낮은 시세보다 낮대요. 싸게 네. 팔았대요. 29억에 이루어졌습니다. 뭐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등기상 내용은 등기상 내용이 지금 17.7억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정이 아니고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다. 아니 살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내 집을 팔아서 딴 집을 이사 가려고 해도 거기 융자가 안 나오는 사람들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융자 못 나오게 막은 게 지금 정부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요. 사정은 안 봐주고.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네. 뭐 변호사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참고로 이제 그 네. 한동훈 의원이 그 다담 네. 법률사무소인데 거기 이제 계신 분인데 부동산 사고 팔 때 사정은 페북글이에요. 사정 없는 사람이냐. 당신네들이 다양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막아냈잖아. 맞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돈 있다고 그걸 우회해놓고 사정이 있었다고 난 특권층이니까 괜찮고 님들은 가계붕이라 안 된다 그거냐라고. 네. 아니 어떻게 이 정부에서 뭔가 네. 다주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면 다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국민 사정은 안 봐주면서 자기네끼리 사정 봐줍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정말 내로남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이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저기 뭐 주진우 의원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게 네. 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 거래다라고 네. 하면서 맞습니다. 진짜 국민들은 대출 트라우마 가지고 현금 부자 아니면은 집 못 사게 해놓고 예. 지금 이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신에 매수인한테 15억을 15억 이게 정확한 S는 아마 지금 모릅니다만은 이거를 빌려줘서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냐. 아니 뭐 LBT 네, 뭐 LTV. 이런 거 네. LTV 뭐 이런 네. 거 막는 것도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 나 이 집을 너무 지금 사고 싶어. 왜냐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저 오피스텔이나 무슨 뭐 논이라고 칩시다. 뭘 좀 팔으면 네. 그때 10월 달에 돈이 나오는데 나 지금 7월에 집 살라 그러니까 은행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많이 빌려주세요 하는데 은행이 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정은 안 봐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이게 대통령만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인 게 보통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고 잔금 받아서 다른 집 사야잖아요. 네. 뭐 전셋집을 구하든지. 근데 지금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집 이사 갈 걱정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 돈을 당장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래. 이기도 그러니까. 하다. 네. 그러니까 너네도 약 오르면은 이런 매도자를 찾아라. 뭐 이런 교훈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특수한 경우를 네. 만든 다음에 온 국민 보란 듯이 나는 무주택자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네.